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부터 유치원을 비롯해서 전국 초중고교 졸업 시즌이 시작이 되네요. 어제부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대면 졸업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졸업식을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예외 규정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대면 졸업식을 가장 기다렸을 업계도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졸업과 입학 시즌에 꽃다발 특수를 누렸던 화훼업계인데요. 올해 대면으로 졸업식이 진행되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난방비 급등 등 생산비가 워낙 높아진 데다가 경기 불안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같은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집이나 회사 책상에 작은 꽃다발이나 소박한 화분 하나 놓여 있으면 그래도 좀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곤 하는데요. 꼭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일상에서 꽃이나 작은 화분 서로 주고받는 문화 좀 더 자리 잡아가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월 3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유, 그리고 최근 발효된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내용과 개선 사항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핵심은 이런 겁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이 19.5%가량인데요. 이걸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고요. 이걸 위해서 전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과 고부가 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 그리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전략과 함께 이에 따른 10대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 1,0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수산부산물을 고부가 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하던데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게 수산부산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산물들은 이전에는 환경부 소관 법률인 폐기물 관리법을 통해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폐기물로 관리되면서 까다로운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산부산물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수산부산물을 떼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또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후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일단 굴 폐각과 같은 폐류의 껍질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산물도 발생량이 상당할 텐데 실제 어떻습니까?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연평균 발생량은 약 109만 톤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 연도인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수산부산물법 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폐류 같은 경우, 폐류에서 발생하는 양은 38만 5천 톤 정도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위가 어류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49만 4천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조류가 18만 2천 톤으로 3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의 범위를 넓히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기본계획에서 3대 과제, 10대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들었는데 주요하게 봐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전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3대 과제 중에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과제인데요. 재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게 부산물 재활용 생태계 조성 대책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선정을 해서 분리 배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 과제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게 무엇인지를 보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산물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의무를 지우면서 이걸 법적 재활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류의 껍질보다 더 많은 양의 어류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규모 가공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횟집이나 일반 식당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류 부산물을 일괄적으로 분리배출 대상, 그러니까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대상으로 신청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까지 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걸 또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활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산물이 발생하는 실태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부산물 재활용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확고해 보이는 사안인데요. 네. 이번 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그 서두에 부산물 활용 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배치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데요. 현재 폐류의 껍데기로 한정되어 있는 수산부산물법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산물의 분리 배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건데, 특히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의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집화장과 같은 지역 단위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요. 수협 등의 생산자 단체가 영세업인의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 제가 취재한 사례를 하나 좀 전해드리면 이랬습니다. 네. 대규모로 꽁치나 청어를 가공하는 지역인데요. 지난해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곳을 찾아서 이 어류 부산물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취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 취재 결과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게 됐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기에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당시는 폐기물이었죠. 지금도 아직까지는 부산물로 돼 있지만은 부산물로 처리를 하지는 못하는 건데요. 폐기물로 되어 있었던 어류 부산물을 폐기물 업자들이 20kg 정도 기준으로 해서 냉동이 된 겁니다. 이걸 1,000원에 사가는데 이 폐기물 업자들이 사료업체에 넘길 때는 6,000원에 넘긴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이 전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이 지역 가공업계 이사장이 한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별도로 분리 배출이 되어서 급속하게 냉동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직접 팔면은 폐기물이고, 그러니까 폐기물법 위반이고요. 네. 폐기물 업자가 팔면은 사료 원료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인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업인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요구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가공장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하면서 또 분리 배출에 이어서 냉동 보관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산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 이게 수산부산물법 제정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해수부도 이 점을 좀 감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1,000억 원의 예산도 투입하기로 한 상황인데 예산은 어디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대부분 구보와 같이 재활용 기술 개발에 투입이 되는데요.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해안 조성 기술에 오는 2026년까지 412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또 인공 원초 개발에 2025년까지 97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또 수산부산물 활용을 해서 해양 바이오 소재 개발을 하는데도 2027년까지 300억 원을 지금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태조사일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는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수산부산물 재활용 및 수산자원 순환체계 구축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부터 수산부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와 기초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수산부산물별로 맞춤형 자원순환 지표를 발굴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는 수산부산물 통계 시스템도 7월 중으로 고도화해서 수산부산물의 배출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차별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적시 적기에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 다르기도 하고 시기별로 발생이 몰리는 경향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굴 폐각 같은 경우는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발생이 이제 몰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아직 재활용 품목에 들지는 못했지만은 멍게나 과메기 같은 다른 부산물들도 일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이를 좀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면 통상적으로 중앙 단위, 지역 단위 이렇게 나눠서 업무를 분장하게 되는데 수산부산물도 같은 방식 거버넌스가 추진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앙 단위에서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 등의 유관기관과 지자체로 구성이 된 수산부산물 정책 추진단을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재활용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고요. 지역별로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지역 기반의 연구소 그리고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현안을 발굴하고요. 주민들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업인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난방비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올 겨울에 자영업자분들이 더 큰 난방비 부담을 지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의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이 급등한 난방비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업무 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가스 사용 열량 단위인 메가줄당 34.69원을 기록해서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57.6%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업무 난방용 요금은 이 주거 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요금을 말하는데요. 같은 기간 주택용 난방요금도 42.3%나 올랐지만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은 그보다 훨씬 컸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올겨울이 유난히 춥고 또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한 지난 12월은 업무용 난방요금 인상폭이 더 가팔라서 주택용 난방요금의 2배까지 달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의 체감 난방비 인상률은 더욱 높았다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난방비 지원에 추가 자금 투입을 결정했죠. 네, 앞서 정부는 난방비 문제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부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꽤 많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례로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이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또 동시에 세대원 중에 노인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거나 또 임산부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든 이 가스요금 할인이든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도달률이 낮은 저소득층의 특성상 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 원을 추가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예산 800억 원에 더해서 총 1,800억 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되는데요. 정부는 국무회의 전 절차인 차관회의도 생략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도 즉각 처리했습니다. 다만 난방비 인상은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건가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한파의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서 이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라면서도 이 국민들이 불편해한다고 가격을 시장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이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는 이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이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할 것을 이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보다 더 수월하게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가 이 정부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이용하려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가능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이 3년 전 700조 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0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고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일단 3월 중 시행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신용대출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이던 대출 한도는 2배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서도 이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또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지난 주말 검찰 조사 이후 이 검찰이 추가 소환 통보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추가 소환에도 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욕적이고 부당하다라면서도 이 본인이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겠다라고 했고요. 가급적 주중에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둘이 가겠다라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시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21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여했는데요. 이 선거제도 개편 등을 주제로 이 대규모 국회의원 모임이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자라고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나요? 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부의라고 하면 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회의장의 결정만 있으면 이 차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수가 있게 된 상태로 국회 절대다수를 야당이 점하고 있는 만큼 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이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을 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크게 오를 거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27일부터 이 민간자문위원회가 이틀간 회의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 그리고 보험료율만 15%까지 올리고 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보험료율은 9%에서 15%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민간 자문위원회가 건의한 셈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안이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규용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국회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실업급여 수급 앞으로는 좀 더 깐깐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고용노동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구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대신 이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 임시 처방이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 고용 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라고 진단했고요. 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실업급여의 액수를 줄이고 이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실업급여에 기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자체가 길지 않고 또 필요할 때 받지도 못할 고용보험을 뭐하러 내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도 줄이고 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를 강화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계획을 발표했습니까? 네, 자녀가 만 3살이 되면 이 부모님들은 유치원을 보내야 하나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 고민이 많아집니다.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 방식이 다르고 또 비용도 차이가 나고요. 게다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인데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자라는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교육부는 이번에 단계적인 통합 방법과 예산 지원안까지 묶어서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이 관리 체계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교육청 3-4곳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하고 2026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교육비와 보육료 확대로 인한 추가 예산 마련 그리고 자격 요건이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통합 등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카오가 지난 10월 서비스 장애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피해 접수를 시작을 했다고요? 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이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이 서류 접수를 어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 4주 동안인데요. 이 서류 제출 대상은 지난해 10월 19일에서 11월 6일 이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했던 이 소상공인 분들이고요. 네. 이때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 분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2주간 이 추가로 서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접수를 원하는 이 소상공인 분들은 이 소상공인 확인서 그리고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또 상호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카카오톡 채널 장애의 경우 서비스 이용 화면을 캡처해서 이 공식 챗봇 이 카카오 1015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카카오는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는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을 초과하고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50만 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끝으로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명장 무리뉴 감독 극찬을 쏟았다고요? 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아 A 나폴리 팀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그 리그 강호 AS 로마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견고한 수비로 팀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양팀 통틀어 최다인 9차례나 공을 걷어냈고요. 이 몸을 사리지 않고 슈팅을 막아내며 세계적인 공격수 디발라 선수를 비롯해서 이 로마가 자랑하는 3톱을 효과적으로 공수했습니다. 여기에 후반 18분에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역습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동료 선수가 김민재 선수에게 패스하는 대신 슈팅을 택해서 골 기회는 놓쳤습니다.
그래도 나폴리는 오시멘 선수와 시메오네 선수의 골로 2대1로 이겨서 4연승을 달렸는데요. 승점 13점 차의 압도적인 리그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한편 이 과거 토트넘 사령탑 시절에 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 했다라고 밝힌 이 AS 로마의 무리뉴 감독은 이날 경기 후 또 한 번 김민재 선수를 향해서 환상적인 선수라며 이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특히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가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 관장님 시간이 참 빠르네요. 내일이면 벌써 2월이에요. 네, 2023년 시작하면서 계속 날씨도 추웠고요.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설 연휴가 또 지났죠. 이렇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이번 주에는 또 낮 기온은 서서히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많다고 하던데요. 그러고 보니 이번 주 토요일이 벌써 입춘이네요. 야, 입춘 대길. 네. 벌써 봄이 왔군요. 이 시기에 그 농사 지으실 분들 이제 입춘이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시골 선조님 조상님들은 정말 바쁜 시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맘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직 밭에서는 직접 할 일이 많지는 않고요. 시설을 갖추고 계신 분들은 서서히 이제 새로운 모종을 키우는 육묘를 시작할 때입니다. 아, 작물마다 육묘 기간이 다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육묘 기간이 가장 긴 작물이 고추 작물이고요. 고추부터 가지, 토마토 순서로 육묘 기간이 긴 작물부터 육묘를 시작합니다. 호박, 오이, 수박과 같은 작물들은 육묘 기간이 짧고 또 상추와 같은 엽채류는 한 3주 정도로 더 짧습니다. 그 작물마다 육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도 정해져 있나 봐요? 네, 고추와 같은 작물들은 5월 초에 이렇게 노지에 심기 때문에 2달 이상 걸리는 육묘 기간을 고려해서 2월 중순이나 2월 말부터 육묘를 시작하고요. 단 하우스 시설 안에서 재배하시는 분은 2월 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추와 같은 엽채류는 3주에서 한 달가량 육묘 기간이 걸리고 노지에 심을 수 있는 날이 3월 말 정도 되니까 3월 초에 육묘를 시작합니다. 그 보통 육묘라는 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육묘는 시설 안에서 전기로 온도를 높여야 되고요. 네. 또 이중 비닐에 터널, 이불 덮개를 갖추고 있어야 하니까 갖출 게 많네요. 네, 낮 기온과 밤 기온을 살피고 또 공기도 순환시켜야 하고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서 농부가 모종과 살아야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처음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육묘한 모종을 이용하면 농사 지을 때 어떠한 점이 좋습니까? 모종을 이용하면 수확이 빠르고요. 수확이 빨리 이루어지니까 오랫동안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밭에서도 모종을 기르는 기간만큼은 그 밭을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죠. 참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반면에 모종을 이용할 경우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네. 처음부터 씨앗이 흙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또 뿌리를 상대적으로 얕게 내리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우는 게 관건이었군요. 네. 입춘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이맘때가 되면 이제 날씨가 좀 풀린다고는 해도 사실은 여전히 좀 춥거든요. 이런 날씨에도 씨앗을 파종할 수가 있습니까? 네. 2월에 겉흙은 풀려도 속에 있는 흙은 얼어 있어서 밭을 일굴 수는 없지만 네. 자라는 작물 사이에 씨앗을 파종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파종하는 것이 완두콩인데요. 완두콩은 씨앗의 경우에도 내한성이 강해서 적당한 온도가 되면 뿌리를 먼저 내린 다음에 기회를 살피다가 영상 기온으로 올라가면 잎을 위로 올리면서 자라기 때문에 2월에 파종이 가능합니다. 완두콩. 근데 그 완두콩을 보리콩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가을에 보리를 심을 때 그 옆줄에 완두콩을 심었기 때문에 보리콩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또 7월에 보리 베어낸 자리에 다시 파종해서 가을 수확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완두콩이라고 불러도 파종하는 시기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면 겉모양의 차이가 좀 생기나 봐요. 네, 남부지방의 토종완두는 말라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탱탱한 데 반해서 네. 중부 이북에 심은 완두콩은 마르면 쭈글쭈글합니다. 본 것 같아요. 네, 그 모양이 마마에 걸린 것 같다고 해서 마마콩, 홍역이죠, 홍역. 네, 인두마마콩 또는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별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키가 커지면 넝쿨손이 나와서 잡고 올라갈 나뭇가지를 꽂아주어야 잘 자랍니다. 완두콩에 좀 재미난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면 완두콩 외에도 이 시기에 파종할 만한 씨앗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늘이나 양파, 쪽파를 가을에 심어 놓으셨을 텐데요. 네. 이 심은 고랑과 포기 사이에 상추 씨앗을 뿌립니다. 봄 잡초들이 올라오기 전에 상추가 싹을 틔워서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잡초도 잡아주고 또 가을에 심어놓은 작물과도 이제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추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상추 참 고마운 식물이네요. 네. 근데 이제 겨우내 땅의 보온을 위해서 뭐 검정 비닐이라든지 보온제 덮어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될까요? 네, 검정 비닐로 이렇게 씌우신 분들은 고랑에다 뿌리시면 되고요. 네. 보온재를 또 완결하든 이런 거 보온재를 두툼하게 덮어두신 분들은 또 봄이 되면 또 보온재를 걷어내야 되거든요. 네. 걷어낼 즈음에 이렇게 뿌려야 합니다. 제가 뿌린다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말 그대로 흙 위에 뿌립니다. 뭐 파지 말고요. 네. 땅을 파지 말고. 네. 상추는 햇볕을 봐야 싹이 나오는 작물이어서 흙을 덮어주기보다는 이렇게 위에 뿌려주면 더 싹이 잘 나오는 작물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겹쳐서 나와도 솎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간격이나 또는 씨앗 파종량을 신경 쓰지 말고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추는 막 뿌리면 된다는 거죠? 네. 참 고마운 식물입니다. 키우기도 편하고 맛도 있고. 근데 이제 겨울 지나고 봄 기운이 있을 때 즈음에 상추를 수확해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네. 상추를 어른들은 부루라고 부르더라고요. 부루. 네. 그 어원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네. 옛날 책에는 한자로 불로 늙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부루라는 말을요? 네. 불로. 그래서 부루가 먼저 나와서 음을 빌려서 한자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한자로 먼저 불로라고 써서 부루라는 이름이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위를 겪고 나온 상추가 맛도 좋고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뒤에 원래 장생이 많이 붙거든요. 불로 장생을 또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추측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올해 제작하신 이 토종 씨앗 농부 일기 청취자 여러분께 나눔해 주신다고요? 지금 제가 카메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네, 저희 씨앗도서관 후원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려고 만든 농부 일기가 나왔습니다. 네. 작년에도 애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해드렸는데요. 네. 네, 올해도 지금 신청하시면 또 선정해서 이렇게 농부 일기를 나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제작한 농부 일기는 3년치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해둔 걸 또 그때그때 찾아보기에 이렇게 이전 자료를 보려면 또 어렵잖아요. 네. 네, 3년치가 함께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했고요. 또 언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농사 달력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구성이 참 잘 돼 있네요. 몇 월에 뭘 심고 절기가 어떻고 파종은 뭘 해야 되고 이거 관장님께서 다 디자인하신 겁니까? 네. 오, 가계부도 그래요? 들어 있습니다. 가계부요? 네. 가계부가 어디 있죠? 농사 비용 지출 내역이래요. 그래가지고. 수입 내역. 네. 야, 또 가계부도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것도 기록을 해둬야 내가 그동안 농사를 어떻게 지어왔나 이건 여러 가지 또 반성도 해보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요거 이걸 잘 쓰시면 1년 농사 짓고도 10년 농사 지은 만큼의 내공을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자명은 왜 안 써놓으셨어요 여기다가? 저자는 없습니다. 따로. 저자는 없는 거고. 토종 씨앗 농부 일기 요거 이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농부일기라고 쓰시고 올해 농사 관련 계획, 가구, 농사 관련 궁금한 점들 방송 끝날 때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이 농부일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한번 풀어볼까요? 3436번님, 관장님 고구마를 캘 때 보니 거의 다 벌레가 먹었습니다. 고구마 겉에는 검은색이고 울퉁불퉁하네요. 먹어도 되는지요? 원인이 농약과 비료를 주지 않아서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구마는 배수가 잘 되는 땅에다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가을에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가 검게 되고 또 벌레 먹은 너무 습해서 벌레들이 먹은 그런 고구마를 캐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썩지 않는 이상은 먹어도 상관은 없고요. 먹어도 되고. 네, 먹어도 됩니다. 아무래도 좀 배수가 잘 되는 밭에다 이렇게 심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고구마는 또 비료도 필요가 없는 그런 작물이에요. 그래요? 예, 농약도 그렇게 또 필요가 하지 않고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토양 소독을 하시지만 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쉬운 작물입니다. 농약과 비료를 주지 않은 게 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배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2510번님, 토마토 재배 관련 문의합니다. 토마토 열매가 찌그러지거나 표면이 거칠어지지 않게 또 열매가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네. 토마토의 경우는 비가 이렇게 자주 오거나 이러면 네. 이렇게 그 토마토가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생깁니다. 비 때문에. 네. 그래서 가물다가 비가 오면 이렇게 이제 물을 한껏 빨아들여 가지고 이게 토마토가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게 하려면 아무래도 관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물을 많이 빨아들이지 않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모든 식물들이 배수라든지 관수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도라지 파종 시기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시네요. 네, 도라지 파종은 보통 이제 1년 중에서 2월부터 5월 사이 아무 때나 하셔도 되는데요. 네. 토마토가 만약 작년에 이렇게 파종을 해서 나와 있으면 2월 달에 옮겨 심기를 하는 때입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 벌레들이 갉아먹고 또 이러기 때문에 2월 중에 땅이 풀리면 도라지는 캐서 옮겨 심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주와 달리 당분간 큰 추위는 없다고 하네요. 오늘도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의 날씨를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0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대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도록 연락이 온다니 우리 편하게 신청하자고요. 20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아야 신청 가능했던 농지 요건이 올해에는 삭제되어 신청 대상 농지가 크게 늘어났대요. 그래요? 폐경지 등 농지 영상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고요.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1644-8778에 문의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